전기도 하루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중앙아시아 산골에서 한 소녀가 낯선 텔레비전 자막 하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운명을 바꿀 결심을 합니다. 사랑해요라는 5글자가 어떻게 한 가족을 KM 박 한국으로 이끌었을까요? 가이드도 코디네이터도 팀장도 모두 처음 듣는 직업이던 그녀가 단 몇 년 만에 일궈낸 기적,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는 중앙아시아 깊숙한 산맥 골짜기에 자리한 카라니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해발 2000m를 훌쩍 넘는 고지대라서 공기는 맑았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 4-5시간 남짓이었고 인터넷은 여전히 먼 도시의 전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까지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을 주민들의 가축을 돌보는 목가 업무를 맡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전통 수공 예품을 만들어 근처 장터에 내다 파셨습니다. 계절마다 들판의 색이 바뀌고 설산 위로 별똥별이 쏟아지는 풍경을 보며 자랐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생 이곳에서만 살겠구나 하는 막연한 체념 속에서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단숨에 흔들어 놓은 건 뜻밖에도 한 편의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친구 아세르의 집에 들렀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위성 안테나를 달고 있었습니다. 작게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도시의 야경과 눈부신 조명이 번쩍였고 감정이 끌어오른 여주인공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저의 가슴에도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자막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그 음성 자체가 하나의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귀에 맴돌던 그 5음절은 집으로 돌아가는 좁은 산길 내내 제 귓전에 머물렀어요. 사랑해요라는 낯선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가족 공동창고에서 낡은 노트 한 권과 볼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촛불 아래에 앉아 사랑해요를 몇 번이고 적어보았습니다. 글자 획차를 알 길이 없으니 기억에 남은 화면 구석의 자막 모양을 흉내내어 삐뚤빼뚤 그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모양들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세르에게 인터넷을 잠시 빌려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아세르의 집 컴퓨터는 낡았지만 위성 모뎀으로 느릿느릿 연결이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영어로 코리안 랭귀지라고 적어 넣었을 때 수십 개의 알 수 없는 링크가 떴습니다. 페이지 하나가 열리는데 몇 분씩 걸렸지만 그 기다림조차 설렜습니다. 그러나 저의 새벽 공부는 곧 가족의 디딤돌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대체 뭘 하느냐며 등 뒤를 비추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노트를 덮었지만 이미 붉은 초빛에 비친 그림자가 한글 자획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라틴 문자도 아닌데 이게 무슨 글이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글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못마땅함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산골에서 웬 한국어냐? 너는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어머니께서도 걱정 어린 표정으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그걸 써먹을 곳이 있긴 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빠는 장난스레 라일라가 아니라 사이라는 이름부터 고치고 한국 사람이 되려나? 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숙제를 했고 밤에는 등불 밑에서 한국어 자음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블로그에 떠도는 가, 나, 다의 발음표를 A4 한 장에 빽빽하게 옮겨 적고 입모양 그림을 따라하다 입술이 부르트기도 했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사랑해요를 100번쯤 반복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리를 받침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촛대 위 흔들리는 불꽃이 사위어 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언어로 세상을 둘러볼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손때 묻은 공책에는 자음표, 모음표, 간단한 인사말이 채워졌고 문이 없는 벽에는 드라마 대사에서 따온 문장들이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허리 숙여 책만 보지 말고 밖에도 좀 나가라 하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제가 먹을 간식거리를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 게시판에 카슈린 시립대학교 동양어학과 모집이라는 낡은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전공 목록이 쓰여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학과에 한국어가 없어도 수업이 끝나면 제가 직접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원서를 쓸 때 부모님께서는 등록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렇게 18살이 되던 해 저는 낯선 도시 카슈린으로 올라갔습니다. 첫날 기숙사 방은 오래된 나무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숨어들었지만 전등 스위치를 켜자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 첫 주가 지나자 저는 시내에서 한국어 학원 간판을 찾았습니다. 나무 간판은 빛이 바랬지만 한국어 학원이라는 영어 문구 아래 한글 한국어 교실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종이 속한지 냄새와 분필 가루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선생님께서 어서 오세요라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조부모를 따라 이곳으로 이주한 교포 3세분이셨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께서는 제 발음을 듣더니 웃으시면서 많이 독특한데 열정이 대단하군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료는 한 달에 제 용돈의 3배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부터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기숙사에 돌아오면 손가락 마디마다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제 노트 속 한글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가슴 속에는 카라니스라는 작은 물길을 넘어서 더 넓은 바다로 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아주 먼 꿈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새벽 별빛 아래에서 사랑해요라는 5음절을 한 번 더 정확히 발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5음절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단지 저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였다는 사실을요. 제가 카슈린으로 올라와 처음 한국어 학원 문을 열었을 때 허름한 교실 한쪽 칠판에 자음과 모음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그 검은 분필 자국이 제겐 환한 별자리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담은 문자라서 배우다 보면 퍼즐 맞추기처럼 재미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희은, 목구멍이 울리는 이응, 치아가 스치는 시옷까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숨결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는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그릇을 연신 닦다 보면 손끝이 퉁퉁 부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방금 배운 문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웅성대는 주방 한 구석에서 혼자 입모양을 따라 하다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무슨 주문인지 묻는 줄 알고네 하고 되물을 때가 많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거품이 묻은 채로도 마음속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학원 게시판에 A4 용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한국어 통역 가능 현지 가이드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저는 곧장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 동기 칸에 한국어로 두 나라를 이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적는 순간 펜 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낡은 기숙사 전신 거울 앞에서 빌린 정장을 다시 다려 입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구두와 헐렁한 자켓 사이로 가슴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두 분의 한국인 면접관이 환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저는 사이라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발음이라 놀라셨는지 두 분 모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반응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관광 코스를 설명하라는 실전 테스트에서 저는 당일 새벽까지 준비한 원고를 줄줄 외웠습니다. 카라니스의 일출 명소, 전통시장, 응급병원 위치까지 세세하게 소개하자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사랑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제 외국인 억양이 섞인 리을 소리가 어색했을 텐데도 두 분은 뜻밖의 대답이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거리를 뛰다시피 했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합격 메일을 열어보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채용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장을 3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급여를 손에 쥐었을 때
그 무게는 종이 몇 장뿐인데도 제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향으로 들고 내려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통장과 계약서를 부모님께 내밀자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다면 제대로 해보아라. 그 한마디가 모든 허락이 되었습니다. 가이드 업무는 생각보다도 즐거웠습니다. 새벽부터 관광객을 데리러 나가 일정을 안내하고 현지 식당에서 메뉴를 설명하고 전통시장에서 흥정까지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목이 쉬도록 말해도 피곤함보다 보람이 컸습니다. 어느 날 투어를 마친 뒤 한 손님이 손편지를 건네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고 따뜻한 여행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식당 뒷마당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어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는 순간 그동안의 새벽 공부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된 투어 중에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 온 방송팀이었는데 저는 통역과 현지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촬영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PD님께서 제게 작고 깔끔한 명함을 건네시며 혹시 한국에 오면 꼭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손바닥에서 전해주는 가능성의 온도는 뜨겁고도 묵직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바람이 꼭 가서 일해보고 싶다는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알아보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 건강검진, 경찰 신원 조회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이드 일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했기에 동시에 밤에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5시 새벽에 회의를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졸음 대신 사전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다 피곤이 몰려와 눈이 반쯤 감겨도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면 다시 잠이 달아났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저에겐 에너지 음료보다 강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던 날 대사관 창구 앞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귀가 웅하고 울렸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메일로 알림이 간다고 했지만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알림음이 울리던 새벽 휴대폰 화면에 승인이라는 단어가 떴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창문 너머 까만 하늘에 대고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외쳤습니다. 출국 준비가 끝나자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함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년 안에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초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고향 집 뒷마당에서 별이 쏟아지던 밤, 저는 어린 시절 처음 글자를 끼적였던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옅은 연필 자국으로 남아있던 사랑해요라는 글씨 위에 살포시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함께 떠오르는 지난날의 설렘이 눈물로 번졌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가에 기대어 어둠 속 활주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는 동안 심장도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말귀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륙 순간 붉은 새벽빛이 창문 너머로 번지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 길 끝에서 만날 새로운 세상 부디 저를 반겨주세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갔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날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삶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를 떠나 구름 위로 솟구치던 새벽빛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비친 초조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흐르는 동안 심장은 드럼처럼 울렸고 낯선 하늘빛은 금세 창백한 도시의 윤곽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 석 자가 입술 끝에 맴돌 때마다 정말 도착했구나 하는 실감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첫 며칠은 그야말로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쉼없이 넘어가는 지하철 전광판, 밤새 문을 여는 편의점, 길모퉁이에 무심히 놓인 택배 상자 하나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2층 좁은 침대 위에 앉아 도시의 소음을 고스란히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설렘 뒤에는 현실이라는 두꺼운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금세 숙박비와 생활비가 바닥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이전에 알던 PD님과 연락이 닿아 촬영 현장 코디네이터로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로케이션 허가와 현지 통역, 장비 차량 위치 파악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한겨울 강바람이 살을 에어도 땀이 날 만큼 바빴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스태프들은 외국인인데도 일 처리가 빠르다며 저를 격려했고 그 격려는 곧 추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통역 프리랜서와 방송 코디 일을 병행하게 되자 한 달 수입이 고향에서 받던 가이드 급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고향 집에 전화를 걸어 서울의 풍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도 기뻐해 주셨지만 전화 너머로 느껴지는 숨결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해 갈수록 꿈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가족을 이곳으로 초대해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통역 일을 하며 모은 자료와 근무 확인서를 토대로 입국 초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증명, 주거 계약서, 각종 초청 이유서를 작성하며 서류 더미에 파묻히다시피 했습니다. 어려운 행정 용어를 밤새 사전으로 확인하고 추운 새벽 구청 민원실 앞에 줄을 서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심사 결과는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소득 안정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비자가 불어된 것입니다. 문서 한 장에 찍힌 불어 도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서 서류 봉투를 부여잡은 채 멍해졌고 그 길로 한강 다리 위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찬 바람에 눈물이 말라붙어도 마음속 허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가족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던 강변이 그날따라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낙담할 틈도 없이 더 큰 소식이 고향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절염이 악화되어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억눌린 신음은 벼랑 끝으로 저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 팀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했고 팀장님은 가족이 먼저라며 망설임 없이 휴가를 권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 첫 차가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꾸려 공항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환승 대기 중에도 초청 계획서를 손에서 놓지 못했고 마음은 이미 집 앞 흙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카라니스에 도착하니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도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부은 손마디를 쓰다듬고 눈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약속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꼭 해내겠다고. 그날부터 병원 진료 동행과 서류 준비를 병행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침상 곁에서 초청 계획서를 새로 쓰고 필요 자료를 번역하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부축했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행정서류를 챙겼습니다. 오빠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새벽까지 일을 했지만 틈틈이 한국어 교재를 펼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눈송이처럼 쌓여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대사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보다 두꺼워진 서류 봉투 안에는 회사에서 발급해준 정식 고용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와 준 저를 위해 팀장님이 비어있던 정규직 자리를 제안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서류가 하나 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마음은 낯선 수험생처럼 조마조마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조차 불안으로 떨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식탁에 가족과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실로폰을 두드린 것처럼 공기가 떨렸습니다. 담당 직원은 또렷한 목소리로 모든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고 어머니께서 먼저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울음을 참으려 고개를 뒤로 젖혔고 오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가 울지 않으려 애써 덜컥거리던 숨이 결국 흐느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친구들과 이웃들이 집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구수한 차 향기와 함께 이제 떠나는 거냐는 아쉬운 인사가 이어졌지만 모두 축복의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던 저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어머니께서는 연신 주변을 둘러보시며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짐을 가만히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셨습니다. 오빠는 작은 국기가 그려진 안내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여기 왔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닳도록 외쳤던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 말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언어에 대한 사랑,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빌라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난방이 틀어진 온기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아버지는 낯선 보일러 조작법을 배우느라 진지한 표정이었고
오빠는 현관 앞 신발장에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레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에도 하늘은 맑았고 먼 도시 불빛이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문득 지난 밤 산골집 마당에서 올려다본 어두운 별무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은 멀리 있었지만 빛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 일정,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 오빠의 취업 면접까지 동시에 돌봤습니다. 저는 회사로 복귀해 새로 맡은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숨가쁘게 느껴졌지만 매일 저녁 식탁이 차려질 때마다 여러분처럼 서로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낯설었던 가족에게 이제는 맛있게 드세요가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는 차츰 보행기를 의지해 걸으셨고 오빠는 물류회사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텃밭을 가꾸며 이웃과 친해지셨고 저는 팀장으로 승진하며 중앙아시아 시장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 깊이 새겨둔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길이 한 번 열렸다고 해서 끝까지 평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 그리고 언어 한 줄이 만들어 내는 기적 뒤에는 쉼 없는 노력과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눈물로 찍어낸 서류 도장, 밤새 꺼지지 않던 스탠드 불빛, 어머니의 흐릿한 미소 하나하나가 제 삶을 지탱해준 기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은 누군가를 향한 고백인 동시에 꿈을 향해 내딛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서울 근교 작은 빌라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적응과 발견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엔 난방이 켜진 바닥에 앉으시기조차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2달쯤 지나 보행기를 놓고 한 걸음씩 내디디셨습니다. 병원 물리치료실마다 울려 퍼지던 천천히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라는 물리치료사님의 격려에 어머니는 곧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음이 서툴러도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의지가 치료보다 더 큰 약이 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새벽마다 동네 텃밭으로 향하셨습니다. 처음엔 삽질하는 모습을 낯설어하던 이웃 어르신들이 어느새 농사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고 아버지는 손짓과 웃음으로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작은 배추와 열무가 싹을 올릴 때마다 아버지는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셨고 덕분에 카라니스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정이 통한다는 사실을 저는 옆에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오빠는 물류회사 창고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 차량이 떠날 때마다 바코드를 확인하고 박스를 옮기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매일 배우는 게 있다라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한글 자음표가 그려진 작은 포스트잇을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 다니며 쉬는 시간마다 단어를 외웠고 3달 뒤 사내 한국어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첫 월급날 오빠가 봉투를 제게 내밀며 이제는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앙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지만 고향에서 배운 끈기와 언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조지아어와 한국어 사이를 오가며 시장 진출 전략을 설명할 때마다 관계는 언어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팀원들은 제 열정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 마음에 보답하려 새벽까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곤 했습니다. 가족과 제가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만든 살구잼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제 한국살이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텃밭에서 딴 깻잎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 오셨습니다. 오빠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처음엔 고춧가루 양을 몰라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딱 맞춥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 동료들에게 배운 잡채를 만들었고 네 식구는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새삼스레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품을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하던 공책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첫 장에는 여전히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가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떨리던 손으로 따라 쓴 그 문장이 이제는 제 안에서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어 그 아래에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공책 종이가 사각거릴 때마다
지난날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잉크처럼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어머니께서는 지역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 봉사를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장기 근속 계약을 맺으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챙길 때마다 처음 초청 비자 거절 통보를 받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대사관 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서류에 찍힌 도장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았고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됐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답장 알림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빌라 문을 열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관으로 달려 나오셨고 오빠는 부엌에서 손에 묻은 양념도 닦지 못한 채 뛰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오른 음식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한 숟갈 한 숟갈에 담긴 안도와 기쁨이 그 어느 성찬보다 풍성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한국에서의 세 번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주민들에게 발음 교정을 도왔습니다. 칠판 앞에서 사랑해요라는 문장을 천천히 읽어줄 때마다 16살 소녀였던 제가 아세르의 TV 앞에서 받았던 심장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배우는 분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저는 손바닥에 글자를 그려 설명했습니다. 혀끝을 살짝 올려보세요. 그리고 리을을 부드럽게 떼어보세요. 그 순간마다 과거의 저 스스로가 제 뒤에서 함께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등산로를 천천히 오르내릴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어린이들에게 씨앗 심는 법을 알려주며 사진에 담긴 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공로상을 받고는 다음 목표는 부모님께 편안한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만히 속삭이곤 합니다. 사랑해요. 이 말이 우리 모두를 여기로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벽 책상 위에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창문 너머 검은 하늘에는 아직 별빛이 남아있고 도시 끝자락의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낯선 언어를 배울 때처럼 설레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은 저를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문장을 열어젖히는 힘이 됩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기적이 된다. 이것이 제가 몸소 살아낸 사실이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작은 불씨를 품고 계신가요? 그 불씨가 어느 순간 삶 전체를 환히 밝힐 횃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여정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더없이 기쁩니다. 당신의 꿈이 어떤 모습이든 한 걸음, 한 문장, 한숨 돌린 뒤 다시 내딛는 발걸음이 결국 길을 만들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만의 사랑해요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만 편지를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여정을 읽으신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가슴이 뛰었나요? 댓글로 솔직한 느낌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서 다음 감동 스토리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